세계 4위의 거대 영토, 무려 960만 제곱킬로미터.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중국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한족이 사는 땅은 전체의 절반도 안 되는 46%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나머지 광활한 영토에는 위구르족, 티베트족, 몽골족 같은 소수민족 1억 명이 흩어져 살고 있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림 아닙니까? 이 거대한 땅덩어리는 원래 중국 것이 아니었습니다. 청나라 시절 피로 정복한 남의 땅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중국이 이 넓은 소수민족 땅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십니까? 자치구라는 이름을 붙여 쪼개놨습니다. 신장 위구르, 티베트, 내몽골, 말은 자치지만 실상은 철저한 감시와 통제의 울타리죠. 문제는 이 소수민족들이 한족과는 완전히 다른 뿌리를 가지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언어도 다르고 글자도 다르고 믿는 종교까지 다르죠. 그러니 끊임없이 독립을 외칠 수밖에요. 우리는 중국인이 아니다. 우리 땅을 돌려달라. 수십 년째 이어진 외침입니다. 중국 정부의 대응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철권 통치였습니다. 검열, 감시, 유혈 진압, 독립 얘기만 꺼내도 가족 전체가 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그 중에서도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특히 가혹했습니다. 중국이 이 땅을 차지한 뒤 한족을 대규모로 이주시키기 시작했거든요. 원주민보다 이주민이 더 많아지게 만드는 전략.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 땅이 한족의 땅이 되는 거죠. 2010년대 들어서는 도를 넘어섰습니다. 신장 곳곳에 거대한 수용소가 세워졌거든요. 그 안에 갇힌 위구르족이 무려 100만 독, 서울 인구의 10분의 1이 창살 안에 갇힌 셈입니다. 수용소 안에서 벌어진 일은 더 충격적이었죠. 여성들에게 강제 불임 수술을 시행하고 아이들은 부모와 떨어뜨려 한족식 교육을 강요했습니다. 민족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의도였던 겁니다. 국제사회는 당연히 들끓었죠. 미국과 유럽은 신장에서 생산된 면화와 태양광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강경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수십조 원의 손해를 봤고요. 그런데도 중국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대체 왜일까요? 신장이 얼마나 큰 땅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중국 전체 면적의 분의 1입니다. 한반도의 8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크기죠. 그런데 정작 가보면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이 타클라막한 사막과 황량한 초원이거든요. 농사도 어렵고 사람 살기에도 척박한 땅이죠. 그런데도 왜 중국이 이 땅에 목을 매는 걸까요?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답이 나옵니다. 신장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대륙의 정중앙에 박혀 있거든요. 2000년 전 실크로드 시대를 떠올려 보시죠. 중국의 비단과 도자기가 유럽까지 팔려나가던 그 전설적인 길, 그 길의 중간 관문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동양의 상인과 서양의 상인이 만나 교역하던 황금의 땅이었죠. 낙타 행렬이 끊이지 않았고 오아시스 도시마다 금화가 쏟아졌습니다. 이 전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과 장사를 하려면 무조건 신장을 거쳐야 하거든요. 여기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만 천문학적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요충지라는 게 축복이자 저주였습니다. 워낙 길목이 좋다 보니 주변 강대국들이 번갈아가며 이 땅을 탐냈거든요. 수도 베이징에서 이 1000km나 떨어진 변방, 중국 왕조의 힘이 미치기엔 너무 멀었죠. 그래서 주인이 수십 번 바뀌는 파란만장한 역사를 겪게 됩니다. 이 땅의 진짜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투르크계 민족인 위구르족이었습니다. 생김새부터 중앙아시아 사람에 가깝고 터키어와 비슷한 언어를 쓰죠. 그리고 독실한 이슬람교 신자들이었습니다. 한족과는 피부색부터 언어, 종교, 음식까지 어느 것 하나 겹치는 게 없었죠. 말 그대로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1700년대 중반까지도 신장은 중국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한족 왕조도 이곳을 완전히 정복한 적이 없었거든요. 한나라도 당나라도 명나라도 잠시 영향력을 뻗쳤을 뿐 지배에는 실패했죠.
그런데 운명의 1644년이 찾아옵니다.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중원을 집어삼킨 거죠. 아이러니한 건 이 청나라 황실도 원래 한족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민족이 세운 제국이었죠. 청나라의 군사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팔기군이라 불리는 정예부대를 앞세워 사방으로 칼날을 뻗쳤거든요. 그리고 1757년 마침내 신장 지역을 지배하던 중가르汗국이 무너집니다. 이 과정에서 중가르 사람 수십만 명이 학살당했죠. 한 민족이 통째로 지도에서 사라진 겁니다. 새 땅을 얻은 청나라는 이름을 붙였죠. 신강, 새로운 강역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는 신장이 바로 이 이름이에요. 원래 이 땅의 이름은 동투르키스탄이었는데 정복자가 붓 한번 놀려서 이름까지 갈아치운 거죠. 정복당한 위구르족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곳곳에서 반란의 불길이 치솟았죠. 하지만 청나라 초기엔 워낙 중앙 권력이 강해서 번번이 제압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800년대 들어 청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아편 전쟁에서 영국의 박살이 나고 태평천국의 난으로 내부까지 썩어 들어갔죠. 중앙정부가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 신장에선 위구르족 반란이 빗발쳤습니다. 그리고 1912년 신해 혁명이 터지면서 청나라 왕조 자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지배자가 사라진 혼란 속에서 신장은 조용히 중국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왔죠. 짧지만 달콤한 독립의 순간이었습니다. 청나라가 무너지자 위구르족은 꿈에 부풀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땅에 우리나라를 세우는구나. 하지만 그 꿈은 시작도 전에 악몽으로 변하고 맙니다. 동서교역의 요충지라는 매력이 오히려 독이 된 거죠. 주변 모든 세력이 군침을 흘리며 달려들었으니까요. 중국 본토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중앙정부가 사라진 나라에서 각 지역을 장악한 군벌들이 서로 싸우는 군벌 시대가 열린 거죠. 마치 삼국지의 한 장면처럼 각자 사병을 이끌고 영토 다툼을 벌였습니다. 신장도 예외가 아니었죠. 양정신이라는 한족 군벌이 먼저 신장을 차지합니다. 그나마 이 사람은 약 16년간 비교적 조용히 통치했어요. 위구르족을 심하게 건드리지 않으면서 적당히 세금 걷고 적당히 눈 감아주는 시기였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1928년 진수런이라는 인물이 권력을 잡거든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탐욕의 화신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마일이라는 위구르족 상인이 시장에서 양탄자를 팔고 있었다 칩시다. 갑자기 관리가 나타나 외칩니다. 오늘부터 양탄자세를 신설한다. 당장 세금을 내라. 다음 날엔 양 한 마리당 두 번째 세금을 부과한다. 이런 식이었죠. 없던 세금도 멋대로 만들어 뜯어갔으니 백성들은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더 기막힌 건 종교 탄압이었습니다. 이슬람 교도에게 성지 순례는 일생의 의무거든요. 메카로 떠나는 순례길은 신앙 그 자체였죠. 그런데 진수런은 이걸 전면 금지해버립니다. 생계를 빼앗고 이제는 영혼까지 짓밟는 통치, 위구르족의 분노는 마그마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폭발은 시간 문제였죠. 과연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마침내 1933년 마그마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금 수탈과 종교 탄압에 신물이 난 위구르족이 대규모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청나라 멸망 이후 최초의 위구르 독립국가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이 탄생한 겁니다. 200년 만에 되찾은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깐이었죠. 신생 국가의 치명적 약점은 군사력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군대도 무기도 훈련된 지휘관도 없었으니까요. 그 틈을 노려 성스차이라는 새로운 군벌이 들이닥칩니다. 저항 한번 변변히 못 해보고 독립국은 무너졌죠. 성스차이의 통치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반대파는 모조리 잡아 죽였거든요. 조금이라도 수상하면 끌려가 돌아오지 못했고 가족까지 연좌제로 엮어 처형했습니다. 이 학살의 희생자가 무려 10만 명이 넘습니다. 당시 신장 전체 인구의 상당수가 한 사람의 광기에 쓰러진 거죠. 이 참극이 끝나자 이번엔 중화민국 국민당이 등장합니다. 장제스가 이끌던 바로 그 국민당이죠. 새로운 주인이 오면 좀 나아질까 싶었지만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국민당은 한족 중심주의가 뼛속까지 박힌 정당이었거든요.
국민당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위구르족을 중국인으로 개조하는 것, 이게 바로 한족화 정책이었죠. 위구르족 아이들은 학교에서 자기 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중국어만 써야 했죠. 전통 복장도 금지됐고 고유 문화 행사도 탄압당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불러주던 자장가까지 금지당했으니 어땠겠습니까? 그들의 정체성 자체를 통째로 지워버리려는 시도였습니다. 민족의 뿌리를 잘라내 영원히 통제망 안에 가두겠다는 야심, 이게 국민당이 신장에 들이민 청사진이었죠. 위구르족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독립국을 세워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 기억이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1944년 두 번째 반란의 깃발이 올라갔죠. 그리고 기적처럼 동투르키스탄 제2공화국이 재건됩니다. 11년 만에 재독립이었습니다. 당황한 쪽은 국민당이었죠. 본토에선 공산당과의 내전으로 정신이 없는데 변방까지 터져버린 거니까요. 급한 대로 위구르 세력과 타협해 연립정부를 꾸리는 신용을 합니다. 겉으로는 손을 맞잡는 척했죠. 하지만 속내는 전혀 달랐습니다. 연립정부라는 간판만 내걸었을 뿐 실제 탄압 정책은 그대로였거든요. 말로는 자치를 약속하면서 뒤로는 한족 관리를 계속 꽂아 넣고 세금을 쥐어짰습니다. 위선의 극치였죠. 위구르족은 진저리가 났습니다. 국민당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릴 정도였죠. 바로 이 순간 역사의 무대 뒤에서 기회를 엿보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었죠. 마오쩌둥이 이끌던 공산당은 이 상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묘한 선전전을 펼치기 시작했죠. 우리는 국민당 같은 압제자가 아닙니다. 소수민족을 차별하지 않아요. 완벽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약속이었죠. 달콤한 말에 지친 민심은 흔들렸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 같았거든요. 위구르족은 공산당이 자신들의 구원자가 되어줄 거라 믿기 시작했습니다. 마을마다 공산당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커져갔죠. 한때 독립을 짓밟고 학살을 자행했던 그 공산당을 말이에요. 역사의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구원자라 믿었던 이들이 훗날 가장 무서운 지배자가 될 거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1946년부터 본격화된 국공내전의 결말은 모두가 아는 그대로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압도적 승리였죠. 1949년 마오쩌둥은 테난먼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을 선포합니다. 패배한 장제스와 국민당은 부랴부랴 타이완으로 도망쳤죠. 대륙의 주인이 된 공산당은 이제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영토 확장의 야욕이었죠. 외부 위협으로부터 본토를 지키려면 완충지대가 필요하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바로 청나라 시절 영토 복원, 신장과 티베트 병합이 타깃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신장에 전해지자 내부 여론은 두 갈래로 쫙 갈라집니다. 한쪽은 지금이 기회다, 독자적인 독립국을 세우자는 강경파, 다른 한쪽은 공산당이 자치를 보장한다니 일단 믿어보자는 현실 타협파였죠. 그런데 여기서 공산당의 치밀한 공작이 빛을 발합니다. 신장의 핵심 지도자 5명을 베이징 회담에 초대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탄 비행기가 돌아오는 길에 의문의 추락 사고로 전원 사망합니다. 우연이었을까요? 독립을 주장하던 강경파 리더들이 한꺼번에 사라진 겁니다. 구심점을 잃은 위구르 사회는 흔들렸죠. 국민당 시절의 악몽이 머리를 스쳤고 공산당의 달콤한 약속이 귀를 간지럽혔습니다. 고위 인사들에게 뿌려진 뇌물과 지위보장 약속도 한몫했고요. 결국 타협파의 목소리가 승리했습니다. 형식은 자발적 합의였죠. 총 한 발 쏘지 않고 위구르족이 스스로 고개를 숙인 것처럼 꾸며졌습니다. 그리고 1955년 마침내 신장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는 이름으로 중국 영토에 공식 편입됩니다. 자치구. 이름은 근사했지만 실상은 영원한 복속의 시작이었죠. 공산당이 약속했던 자결권, 그건 종이 위의 글자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보시죠. 세계가 인권 탄압이라고 그렇게 욕을 해대는데도 왜 중국은 신장을 죽어도 놓지 못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땅 밑에 묻힌 어마어마한 돈 때문이죠.
신장은 중국 전체 원유 생산량의 33%를 혼자 감당합니다. 천연가스는 35%. 뭔 말인지 감이 오십니까? 14억 중국인의 자동차가 굴러가고 공장이 돌아가고 겨울에 집이 따뜻한 이유가 바로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신장의 기름 한 방울이 멈추면 베이징과 상하이의 불빛이 꺼지는 구조죠. 면화는 더 충격적입니다. 중국 전체 면화의 90.2%가 여기서 나옵니다. 세계 전체 생산량의 20%를 차지하죠. 여러분이 입고 계신 티셔츠, 어쩌면 신장 면화로 만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무서운 건 히토류예요. 히토류라는 게 뭡니까?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미사일 유도 장치, 전투기 레이더, 21세기 첨단 기술의 핏줄이라 불리는 광물이죠. 중국은 이 히토류 세계 공급량의 97%를 쥐고 있습니다. 사실상 독점이에요. 미국이 관세 폭탄을 퍼부어도 중국이 큰 소리 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히토류 수출 끊어버리겠다 한마디면 세계 IT 업계가 공황에 빠지니까요. 이 전략 무기의 상당량이 바로 신장 땅 아래 묻혀 있습니다. 황금도 빼놓을 수 없죠. 중국 전체 금 매장량의 30%가 신장에 있습니다. 석유, 가스, 면화, 히토류, 황금. 이쯤 되면 신장은 그냥 땅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금고죠. 옆집 김 사장님이 건물주가 된 기분이랄까요? 매달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는 황금 건물. 중국에겐 신장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황금알 낳는 거위를 누가 놓겠습니까? 자원만으로도 놓칠 수 없는 땅인데 신장의 가치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펼쳐보시죠. 중국 본토에서 중앙아시아로 또 유럽으로 뻗어나가는 육로가 딱 하나 보이실 겁니다. 네, 신장입니다. 오직 신장뿐이에요. 중앙아시아가 왜 중요할까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스탄 붙은 나라들, 이곳엔 석유, 가스, 우라늄 같은 전략 자원이 산처럼 쌓여 있거든요. 게다가 인구는 적고 경제는 이제 막 깨어나는 거대한 시장이죠. 중국 입장에선 먹음직스러운 먹잇감이 바로 이웃에 널려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시진핑의 야심작이 더해집니다. 바로 1대1로 프로젝트죠. 말 그대로 현대판 실크로드를 되살리겠다는 초대형 국가 사업입니다. 중국에서 시작해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도로와 철도를 쫙 깔고 항구를 짓고 송유관을 연결하겠다는 거대한 그림이죠. 투입된 돈만 1조 달러가 넘습니다. 무려 1천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간 국가적 프로젝트. 그런데 이 모든 길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이 없으면 1대1로는 그냥 종이 위의 낙서가 돼버리는 거죠. 경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장은 국경선이 무려 5,600km에 달합니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 8나라와 맞닿아 있죠. 만약 신장이 떨어져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내륙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거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는 집골이 되는 거죠. 외세의 군대가 마음먹으면 곧바로 본토까지 밀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 생각만 해도 공산당 지도부의 등골이 서늘해지는 시나리오입니다. 결국 신장은 중국에게 지갑이자 방패입니다. 돈줄이면서 동시에 생명줄인 거죠. 이런 땅을 포기한다는 건 국가의 몰락과 같은 말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이 신장을 놓을 수 없는 가장 뼈아픈 이유가 하나 더 남아있거든요. 바로 도미노 공포입니다. 만약 신장이 독립한다고 칩시다. 그럼 티베트가 가만히 있을까요? 내몽골은요, 신장이 했으니 우리도 하자며 연쇄적으로 독립투쟁이 터질 겁니다. 그 끝은 뻔하죠. 1991년 소련이 15개 나라로 갈갈이 찢겨 사라진 그 장면, 공산당 지도부의 악몽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병합 직후 180도 돌변합니다. 자치를 보장하겠다던 그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됐죠. 그 대신 꺼낸 카드가 한족 대이주 정책이었습니다. 숫자가 말해줍니다. 1953년 신장의 한족 비율은 고작 6%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44%, 반세기 만에 7배가 뛴 거죠. 인구 구성 자체를 통째로 뒤집어 버린 겁니다. 어느 위구르족 청년 아흐마드의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할아버지 댁까지는 우루무치에서 대대로 농사를 짓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족 이주민들이 몰려와 가장 비옥한 땅을 차지했죠. 번듯한 일자리는 전부 한족 몫이었고 아흐마드 같은 위구르족은 자기 땅에서 날품팔이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신장 사막에서 무려 40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했거든요. 바람을 타고 날아든 방사능 낙진을 위구르족 주민들이 그대로 뒤집어 썼습니다. 기형아 출산과 암 환자가 속출했죠. 이쯤 되면 통치가 아니라 인종 청소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이 2009년 오르무치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결과는 유혈 진압이었죠. 그 다음 조치가 바로 우리가 앞서 본 그 수용소였습니다. 100만 명을 가두고 민족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현대판 강제 수용소. 이게 바로 오늘날 신장의 맨 얼굴입니다. 결국 신장은 중국에게 포기할 수 없는 황금의 땅입니다. 땅 밑엔 석유와 희토류가 강물처럼 흐르고 땅 위엔 유럽으로 뻗는 실크로드가 깔려 있죠. 경제도 안보도 이 땅 하나에 걸려 있으니까요. 문제는 그 대가입니다. 원래 주인이었던 위구르족의 삶을 통째로 짓밟고 있거든요. 언어를 빼앗고 종교를 금지하고 아이를 부모와 떼어놓는 일들, 민족 자체를 지우는 작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신장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티베트도 내몽골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총칼로 눌러 만든 평화가 과연 얼마나 갈까요? 역사의 청구서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